빗줄기가 미친 듯이 도시의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 이노베이트 X의 꼭대기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밝혔다가 어둠 속으로 삼켰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창밖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살벌했다. 강서연 대표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모든 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넥서스 테크의 임원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기술 특허권 문제가 강서연의 논리, 정연한 반박과 그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 자료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 협상이 아니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미래를 건 치열한 전쟁이었고 강서연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뒤집는 데 능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이사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귀사의 부채 비율과 현재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구제에 가깝습니다. 이노베이트 X는 귀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히 계산된 비수처럼 상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결국 10분간의 침묵 끝에 넥서스 테크의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수개월을 끌어온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였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폭우에 젖어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담겼다. 이번 인수로 이노베이트 X는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충직한 비서인 오 실장의 메시지였다. 대표님, 박진태 회장 측에서 축하난을 보내왔습니다. 서연의 입계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박진태 회장. 업계의 포식자로 불리는 그는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겉으로는 축하를 보내왔지만 그 속에는 분명 칼날 같은 질투와 경계심이 숨어있을 터였다. 서연은 그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나는 정중히 돌려보내. 이유는 묻지 말고. 자정을 넘긴 시간 서연은 직접 차를 몰아 한남동의 고급 빌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고요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박진태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 방식은 언제나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에서부터 무섭게 달려오는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웠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트럭은 마치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경적을 울려댔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핸들을 잡고 정신을 집중했다.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그녀의 담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트럭이 마침내 그녀의 차 옆으로 나란히 붙었다. 서연이 옆을 돌아보았을 때 트럭 운전석의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트럭이 거대한 몸체로 그녀의 차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극짧은 비명과 함께 서연의 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빗길에 미끄러진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차체를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도로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다. 차체가 뒤집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마지막 순간 서연의 의식 속에는 자신을 밀어붙이던 트럭의 무자비한 불빛과 박진태 회장의 비열한 미소만이 잔상처럼 남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 그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소연은 깊고 긴 터널을 지나든 아득한 어둠 속을 헤매다 희미한 빛을 향해 천천히 떠올랐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였다. 익숙한 병원의 차가운 천장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실크 이불의 감촉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향초 냄새, 그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지만 심각한 외상은 없는 듯 했다.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머릿속이 새하얀 백지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할 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와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충격의 순간뿐이었다. 사고가 있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온화해 보이는 인상 속에서도 사람을 압도하는 특유의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몸을 뒤로 살짝 물렸다. 여보, 드디어 일어났군. 정말 걱정했어. 남자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여보라는 단어가 서연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나를 여보라고 부르는 거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의사가 말하길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이 움찔하며 손을 피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고 말을 이었다. 괜찮소. 시간이 지나면 차차 기억이 돌아올 거요. 내가 옆에서 천천히 다 설명해 주겠소. 남자는 자신을 아우라 그룹의 한태준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인 유하나라고 했다. 며칠 전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 계속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태준의 설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순간 정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위화감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유하나라고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한태준은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은 내 소중한 아내이자 우리 두 아들의 어머니요. 아이들도 당신을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어. 아들이라는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내게 아들이 있다고, 그것도 둘씩이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한태준이 문 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얘들아, 들어오너라. 엄마가 깨어나셨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젊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분위기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한태준과 꼭 닮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반항적인 눈빛과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한 소년이었다. 둘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표정하게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 어디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사하렴. 지훈아. 한태준이 아들들을 재촉했다. 그러자 형으로 보이는 청년 지훈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것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듯한 말투였다. 동생 지훈은 아예 입을 다문 채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서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훑어볼 뿐이었다. 강서연, 아니 이제는 유하나라고 불리는 여자는 이 기이하고 차가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와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닌 이방인을 관찰하는 듯한 두 아들. 이 거대한 저택은 마치 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과거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혔고 현재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와 기억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차갑고 불길한 재회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유하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맞이한 첫 아침은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침실은 어지간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던져진 소품이 된 기분이었다. 잠옷으로 주어진 실크 가운의 부드러운 감촉마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도 그 안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낯설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간 1층의 다이닝룸은 그야말로 황금으로 지은 성체의 일부 같았다. 긴 원목 테이블 위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은식기들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음식을 날랐다. 테이블 상석에는 이미 한태준 회장이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한지훈과 한지훈 형제가 약속이나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가 들어서자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일어났군 여보. 잠자리는 편했소. 한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처럼 들렸다. 하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과 지훈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자신들의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 식사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한태준이 종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한태준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보였다. 앨범 속에는 유하나라는 여자가 두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고 아이들의 표정 또한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나는 사진을 넘겨볼수록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 사진 속의 인물들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이때가 지훈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오. 한태준이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속에서 유하나는 어린 지훈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감상적인 회상이 아니라 사진의 구도와 인물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려 있을까? 저 미소는 진심일까? 아니면 의무감의 표현일까? 그녀의 이런 이성적인 반응은 한태준을 미묘하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기억 상실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마비시킨 것이라 애써 생각하며 앨범을 덮었다. 무리하지 마시오.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나는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갈등은 그날 오후 저택의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가 머리를 식힐 겸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벤치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던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얼 그리고 있니?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헤드폰을 거칠게 벗었다.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네 어머니잖니.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격렬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어머니, 웃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처럼 그렇게 뻔뻔한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았다고. 그의 외침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하나는 지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으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유하나라는 존재에 대해 강한 반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짜 유하나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분노는 지금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다른데? 그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한 반응에 지훈은 오히려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상처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마치 심리학자가 환자를 분석하듯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지훈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케치북을 챙겨 휙 돌아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원에는 하나만이 홀로 남아 방금 전에 대화를 복귀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 집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저 아이들이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더 큰 균열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 한태준은 식사 중에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용은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이었다. 하나는 대화에 끼어들 생각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귀에 들려올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상대 측에서 국제 중재를 요구하고 나선 이상 우리가 불리합니다.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저희 쪽 실수가 큽니다. 지훈이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한태준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뾰족한 수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국제중재로 가기 전에 해당 국가의 상법에 명시된 영업비밀보호법을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한태중과 지훈, 심지어는 늘 딴청을 피우던 지훈까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방금 내뱉은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 M&A 전문가나 베테랑 변호사만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날카로운 전략이었다. 한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순간 아찔했다. 이것은 유하나라는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서연의 본능이었다.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위기를 돌파해왔던 그녀의 전략적 사고가 무의식 중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나. 그녀는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깊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희귀한 연구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의 집요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경제 뉴스라면 고개를 저으며 채널을 돌리던 분이었다. 법률 용어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국제상법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과거의 지식까지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저택의 2층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쳤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형도 봤지. 저 여자 절대 우리 엄마 아니야. 느낌이 완전 달라. 소름 끼친다고. 평소라면 동생의 감정적인 말을 무시했을 지훈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야, 지훈아. 논리의 문제지. 그는 동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기억은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본질, 즉 사고하는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 여자가 보여준 건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 지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론을 내리듯 덧붙였다.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어.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두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침묵의 동의가 형성되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 유하나의 방문 너머에서는 한 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처절한 싸움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밤은 유한에게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정체불명의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덮쳤다. 어떤 날은 수많은 모니터가 깜빡이는 거대한 서버실을 헤매는 꿈을 꾸었고 또 어떤 날은 날카로운 비판과 환호가 교차하는 떠들썩한 이사회장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자신은 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막힘없이 설명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하지만 그 생생한 장면들은 언제나 타이어의 비명소리와 함께 산산조각나며 끝을 맺었다. 그날 새벽에도 그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꿈의 내용은 희미했지만 누군가를 향한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의 잔상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극진히 대하는 듯 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침묵의 식사 의미 없는 대화, 그리고 감시의 눈길들. 그녀는 점차 이 황금 감옥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더 적게 말했다. 사용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지훈과 지훈 형제의 대화 속에 숨겨진 단서들. 한태준의 통화 내용까지 그녀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기억을 잃었을지는 몰라도 상황을 분석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그녀의 본능적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저택 안을 배회하다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거실에 들어섰다. 벽에는 커다란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마침 경제 전문 채널이 켜져 있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 기업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던 이노베이트엑스가 창업주인 강서연 대표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이노베이트엑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면에는 참고 자료로 한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짧은 단발머리에 지적인 안경,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한 여자. 그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강서연 대표. 앵커가 부르는 이름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때렸다. 나는 유아나가 아니라 강서연이었나.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경쟁사인 미라지 코퍼레이션이 이노베이트엑스의 추락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에 등장한 증권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강서연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이상 이노베이트엑스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할 구심점이 없는 상태죠. 하지만 분석가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반론이 형성되었다. 아니야, 틀렸어. 이노베이트엑스의 핵심 가치는 CEO 한 사람이 아니야. R&D 부서에 축적된 데이터와 차세대 AI, 알고리즘, 특허권. 그게 진짜 핵심이야. 지금 주가는 공포심리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것뿐 내재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아. 미라지 코퍼레이션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억상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지휘관처럼 냉철하게 판세를 분석하는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화면이 바뀌고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박진태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선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노베이트엑스의 인수가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능한 경영자를 잃은 이노베이트엑스의 혼란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미라지 코퍼레이션이 안정적인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투입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하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다. 저 남자다. 꿈속에서 나를 배신했던 얼굴이 바로 저 남자였다. 비록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녀의 영혼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강서연이 사라진 이노베이트엑스의 대표 집무실에는 새로운 주인인 양박진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의 취향이 담긴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경멸 어린 눈으로 훑어보았다. 계집의 취향하고는 가구부터 싹 다 바꿔버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박진태는 시계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후 탁한 연기를 허공에 뿜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잠시 후 이노베이트엑스의 기존 이사들이 줄줄이 그의 앞에 불려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파와 현실을 인정하고 미라지 코퍼레이션에 협조해야 한다는 파로 나뉘어 있었다. 박진태는 그들의 불안과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강경파 이세계는 회유와 협박을, 협조적인 이세계는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며 그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여러분, 강서연 대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너무 독선적이었고 무모했죠. 결국 그 무모함이 그녀 자신을 삼킨 겁니다. 이제 이노베이트엑스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과실이 돌아갈 것이나 저항하는 자에게는 책임만이 남을 것입니다. 박진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강서연이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였던 차세대 AI 개발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단기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목적은 강서연의 흔적을 지우고 이노베이트엑스의 미래 성장 동력을 거세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잔인한 처사에 몇몇 연구원들이 반발했지만 그들은 모두 가차없이 해고당했다. 회사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한때 혁신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노베이트엑스는 박진태라는 포식자 앞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다시 한남동의 저택. 유하나는 텔레비전을 끈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서연, 이노베이트엑스, 그리고 박진태.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그녀의 텅 빈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기억은 없었지만 감정은 남아있었다. 이노베이트엑스라는 이름에서는 애틋함과 책임감을, 박진태라는 이름에서는 사리에 가까운 증오를 느꼈다.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정체불명의 집에서 유하나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저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태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여자 유하나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복수를 완성해야 하는 강서연의 생존투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목적의식이 실려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황금 감옥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자신이 강서연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은 유하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자신의 생존과 진실 규명을 위한 전쟁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이 황금 감옥의 구조와 규칙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며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CCTV의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사용인들의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며칠에 걸친 관찰 끝에 그녀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복도와 출입구는 감시 카메라로 연결되어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문에는 복잡한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한태주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실패는 곧 더 강력한 통제를 의미할 터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저택의 동쪽 별관 2층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문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방들과는 달리 그 문 앞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문고리는 구식 열쇠 잠금 장치였지만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아 돌렸을 때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한 끌림에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 했지만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 문 너머에 유아나라는 여자의 진짜 비밀이,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의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며칠간 조용히 계속되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택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실에서 한태준이 지훈에게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망나니 같은 놈,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개냐 한씨,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한태준의 격앙된 목소리에 하나는 조용히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지훈이 최근 공모전에 출품했던 디지털 아트 작품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언론에 제보했고 아우라그룹의 막내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건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상황을 보고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사과하고 작품을 내리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도 이미 그쪽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항변했다. 난 정말 표절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친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태준은 오직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시끄럽다. 당장 변호사팀에게 연락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기사를 막으라고 해. 넌 당분간 외출 금지야. 아버지의 불호령에 지훈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저 집안의 골칫덩거리로 취급받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세 남자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다. 잠깐만요, 아버님. 그녀는 한태준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작품의 원본 파일 가지고 있니? 그리고 상대방이 원작이라고 주장하는 작품의 파일도 볼 수 있을까? 그녀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다.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만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2개의 파일을 나란히 열고는 놀라운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메타데이터와 타임스탬프 픽셀 배열 정보들이 화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능한 CEO 강서연의 모습이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찾았어요.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쪽이 지훈이 작품이고 이쪽이 상대방 작품이에요. 언뜻 보면 상대방 작품의 생성 시간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EXE 데이터를 보세요. 타임스탬프가 인위적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게다가 이쪽 픽셀을 확대해보면 미세하게 이미지가 깨진 부분이 보이죠. 이건 원본이 아니라 지훈이 작품을 캡처해서 해상도를 억지로 늘렸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IT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도 발견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였다. 거실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한태준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제나 자신을 문제야 취급하고 무시하던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심지어 결백을 증명해줄 단서까지 찾아준 사람이 바로 저 가짜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제시했다. 지금 섣불리 합의하거나 소송을 하면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우선 이 타임스탬프 조작 증거를 가장 신뢰할 만한 IT 전문 기자 한 명에게만 흘리세요.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압박해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녀가 가장 잘하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지윤이 조용히 하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오늘 일.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가시 돋친 말투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다가 그를 돌아보았다. 내 결백을 믿었을 뿐이야.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형도.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우리 엄마는. 컴퓨터라면 이메일 확인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의 질문은 그녀가 기다리던 것이었다. 이것이 기회였다. 그녀는 책을 덮고 진지한 얼굴로 그를 마주 보았다. 지윤아,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도 내가 왜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폭탄 같은 고백에 지윤의 눈이 커졌지만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마저 스쳐 지나갔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꾸민 짓이에요.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그걸 알고 싶어. 나는 사고 이후로 모든 기억을 잃었어. 내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너희 아버지는 내가 유하나라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지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 역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을 털어놓았다. 진짜 어머니 유하나는 늘 우울하고 불안해 보였으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숨막혀 했다는 것. 그리고 1년 전 요양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는 것. 아버지의 설명과 지금의 상황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적어도 이 집안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하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동쪽 별관 2층 끝에 있는 잠긴 방, 그 방에 대해 아는 거 있니? 그녀의 질문에 지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거긴 진짜 우리 엄마의 화실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던 분이었죠. 엄마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그 방을 잠가버렸고 그 후로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드디어 찾았다.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 될 그 장소. 하나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 방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지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 대신 진실을 파헤치려는 공모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아들과 정체불명의 어머니 사이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고 있었다. 지훈과의 위태로운 동맹은 강서연의 계획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저택. 내부의 정보들이 지훈을 통해 흘러 들어왔다. 그는 경호원들의 근무 패턴 감시 카메라의 주기적인 점검 시간, 그리고 한태준의 서재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 등 아들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한태준의 눈을 피해 밤마다 짧게 만나 비밀의 화실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공모자로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작전 실행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저택의 보안 시스템 전체가 리부팅되는 토요일 새벽 2시로 정해졌다. 약 10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는 유일한 기회였다. 문제는 낡은 자물쇠였다. 강제로 부수면 흔적이 남을 것이고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서연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자신의 머리핀과 얇은 철사를 이용해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어디서 배운 기술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익숙하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약속된 토요일 새벽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방을 빠져나와 약속된 장소에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러 동쪽 별관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낡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침내 먼지 쌓인 화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망을 보고 서연이 자물쇠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머리핀과 철사를 틈새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째깍째깍. 낡은 자물쇠 내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보안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초조해진 지훈이 그녀를 재촉하려던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실 안은 짙은 어둠과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텔레비뉴 향이 가득했다. 지훈이 작은 손전등을 켜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한가운데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이젤이 서 있었고 벽면에는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물감이 말라붙은 붓들이 꽂힌 유리병들과 굳어버린 팔레트가 놓여 있었다. 그곳은 한 사람의 꿈과 절망이 고스란히 박제된 비밀의 공간이었다. 지훈은 손전등으로 방안을 천천히 비추었다.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다. 엄마는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만 유일하게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못마땅해 했죠.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 짓이라면서.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자신은 방 구석구악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어두운 색채의 풍경화나 표정 없는 인물화였다. 진짜 유아나는 분명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그림들을 살피던 중 유독 크기가 큰 미완성 현우 상화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캔버스를 조심스럽게 치우자 그 뒤에는 낡고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조금 힘을 주자 쉽게 부서졌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갈색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것이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속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하나는 자신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을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서연과 지우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 머리를 맞대고 다이어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이어리의 내용은 대부분 남편인 한태준에 대한 두려움과 저택에서의 답답한 삶에 대한 토로였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이름과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이가 BJ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노베이트X라는 회사와 그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이가 알게 될까봐 두렵다. PJT, 박진태, 그리고 이노베이트X.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한태준과 박진태는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자신 강서연과 그녀의 회사였다. 유하나는 우연히 그들의 계획을 엿들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다음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이가 말했다. 내가 자신들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곧 나를 정리할 거라고 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그것이 다이어리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하나는 요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한태준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되었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고로 기억을 잃은 자신을 유하나의 대역으로 내세워 두 아들을 통제하고 외부의 시선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이 정리될 수 있는 처형장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화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만약 지금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다행히 문 밖의 인물은 잠시 서성이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 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다이어리를 챙기고 화실을 원래의 상태로 정리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진실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태준은 아내의 실종과 자신의 살인 미수 사건을 모두 덮으려 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다음 날 바로 현실이 되었다. 아침 식사 후 한태준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당신이 쓰던 건 너무 낡았더군. 최신형이니 쓰기 편할 거요. 하지만 서연은 그 스마트폰이 최첨단 도청 및 위치 추적 장치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또한 자신을 수발하던 오랜 가사 도우미가 갑자기 해고되고 그 자리에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운 새로운 여자가 배치되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한태준의 압박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억을 찾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유하나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안주하도록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깨달았다. 이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적과 목숨을 걸고 벌여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손안의 다이어리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한지우는 동생과 달랐다. 그는 감정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논리와 증거,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유아나라고 불리는 저 여자가 나타난 이후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동생처럼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집요하고 은밀하게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의 의심은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보여준 국제상법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식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정보팀을 이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과 해외 유학 시절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강서연 대표 실종 사건이었다. 공식적인 경찰 발표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실족사 추정. 하지만 그는 사고 현장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미심쩍은 부분들을 발견했다.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스키드 마크의 방향, 그리고 사라진 블랙박스. 너무나도 깔끔하게 종결된 사건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꼬리를 자른 것처럼 그는 강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혜성처럼 나타나 단 10년 만에 이노베이트엑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녀의 경영 스타일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감한 결단력으로 요약되었다. 그녀는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천재적이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했다. 그가 읽어내려간 강서연의 발자취는 지금 저택에서 유하나로 살고 있는 여자가 보여주는 번뜩이는 통찰력과 정확히 일치했다. 반면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 유하나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그림과 정원 가꾸기뿐이었고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늘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두 인물 사이의 간극은 도저히 기억 상실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황 증거들이 하나의 가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 여자는 강서연이다. 그리고 그녀의 사고와 우리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당시 지훈은 아우라그룹의 명운이 걸린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수개월간 공들여온 현지 파트너사와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경쟁사인 JNL그룹이 2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뛰어들었다. JNL의 자금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액수였다. 명백한 비상식적인 움직임이었지만 파트너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태주는 불같이 화를 냈고 이사회는 지훈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그의 냉철한 판단력마저 흐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서재에서 수많은 자료에 파묻힌 채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커피로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하나가 쟁반에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잠 못 드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어머니 행세를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복잡한 국제정세 분석 보고서와 파트너사의 재무제표 위에 잠시 머물렀다. 상대방은 이 계약을 성사시킬 생각이 없어요.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의 비아냥에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JNL 그룹의 진짜 목표는 이 리조트 사업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회사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아우라 그룹의 화학 부문과 경쟁하고 있죠. 이건 사업권 경쟁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흔들기 위한 금융 공격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무리한 금액을 제시해서 우리 자금을 이곳에 묶어두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약에 매달리는 동안 저쪽에서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겠죠. 아마 현지 원자재 공급 업체에 로비를 해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환경단체를 부추겨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겁니다. 공격 지점이 잘못됐어요. 여길 막을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노림수를 역으로 공격해야 해요.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지훈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전장의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가의 시각이었다.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춰보자. JNL의 비상식적인 움직임이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안 겁니까? 하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당연한 것처럼. 그 당연함이야말로 지훈이 찾던 마지막 증거였다. 저것은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체득한 본능, 바로 강서연의 본능이었다. 다음 날 지훈은 그녀의 조언대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리조트 계약을 과감히 포기하는 척하며 동시에 정보팀을 총동원해 JNL, 모회사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현지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훈은 이 자료를 현지 언론이 아닌 월스트리트 저널에 터뜨렸다. 파장은 거대했다. JNL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들은 리조트 사업은커녕 자신들의 비리를 수습하기에 급급해졌다. 위기는 완벽한 승리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먼저 지훈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았어. 저 여자 우리 엄마가 아니야. 지훈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어젯밤 서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품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형에게 건넸다. 다이어리를 모두 읽은 지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주범 중 한 명이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나의 방문으로 향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방 안에 있던 하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앞에는 굳은 결심을 한 두 형제가 서 있었다. 거실의 소파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자신이 조사한 사실들을 하나씩 나열했다. 이노베이트X 강서연 대표는 당신이 이 집에 나타나기 이틀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고에는 수많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국제상법 그리고 글로벌 M&A 전략까지. 이 모든 우연이 겹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유하나를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 형제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상실과 이 집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지윤과 함께 화실에서 발견한 다이어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사람이 가진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끔찍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한태준과 박진태가 강서연을 제거하고 이노베이트 X를 차지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고,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유하나를 처리한 뒤 기억을 잃은 강서연을 그녀의 대역으로 내세웠다는 것. 세 사람 모두가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럼 우리 진짜 엄마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지.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와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으냐? 없습니다. 그리고 박진태라는 자도.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그들은 가짜 어머니와 의심 많은 아들들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이자 비극으로 엮인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혼자서는 절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지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의 대답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세 사람의 단단한 연대가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세 사람의 연대가 완성된 이후 한남동 저택의 고요한 공기 아래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회의는 지윤의 방음 처리된 작업실에서 열렸다. 강서연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유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령관이 깨어난 것처럼 냉철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이끄는 그녀의 본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외부와의 안전한 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거야.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두 형제를 차례로 훑었다. 나는 이 집안에 완벽하게 갇혀 있어. 아버지가 준 스마트폰은 도청장치일 게 분명하고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 외부의 정보 없이는 방역은커녕 현상 유지도 불가능해.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들은 성 안에 고립된 군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작전의 첫 단계를 제시했다. 바로 그녀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 오 실장과 접선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이나 개인적인 정보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 실장이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만큼은 본능처럼 남아있었다. 그 사람은 절대 박진태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분명 지금도 회사에 남아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접촉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야. 문제는 어떻게 접촉하느냐였다. 박진태가 강서연의 최측근이었던 오 실장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 리가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분명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감시가 붙어 있을 터였다. 지훈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제가 가진 보안팀 인력을 이용하면 오 실장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를 따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연의 전략가적 면모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여러 겹의 위장 작전을 구상해냈다. 지윤아, 네가 필요해.
네 미술계 인맥을 이용해서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작은 자선 전시회를 하나 열어줘. 장소는 청담동의 작은 갤러리로 하고. 그녀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이어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지훈이 너는 그 전시회의 케이터링 업체로 네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오 실장에게는 아주 개인적인 경로로 초대장을 보내야 해. 그의 딸이 신진 작가 지망생이라고 했던 희미한 기억이 있어. 확인해봐.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고 예술가 지망생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지훈은 서연의 기억대로 오 실장의 딸이 작가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갤러리 측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그리고 전시회 당일 지훈이 고용한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한 그의 충직한 부하가 오 실장에게 접근했다. 오 실장은 강서연 대표가 사라진 이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의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표님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딸의 초대로 마지못해 참석한 전시회장에서 한 웨이터가 샴페인을 건네며 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표님께서 프로젝트 루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프로젝트 루나. 그것은 강서연과 오 실장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극비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오 실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웨이터를 바라보았다. 웨이터는 그의 손에 냅킨 하나를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냅킨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와 대포폰 번호, 그리고 자정 1번 채널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대표님이 살아계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 실장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자정 서연은 지훈이 미리 준비해준 소형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자신의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의 방문 밖에서 망을 보고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통신을 역추적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이어폰에서 마침내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저 오 실장입니다. 정말 대표님이십니까?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요, 오 실장. 나예요. 서연이 대답하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다. 오 실장의 충직한 얼굴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논하던 회의실의 풍경, 그와 나누었던 농담들까지 파편적인 기억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 살아있었어요.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두 사람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 실장은 그동안 박진태가 이노베이트엑스에서 벌인 만행들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핵심 연구 인력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강서연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차세대 기술 자료들을 빼돌렸으며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한태준 회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오 실장의 브리핑을 듣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더욱 선명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박진태가 자신의 기술을 얼마나 탐냈었는지, 한태준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접근해왔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 상실에 시달리는 유아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강서연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서연은 두 형제를 다시 지훈의 작업실로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의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적들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미라지 코퍼레이션과 한태준의 아우라 그룹, 그리고 그들 밑에서 움직이는 하수인들과 자금의 흐름.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작전은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그녀는 보드마카펜으로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첫째, 정보전. 오 실장은 회사 내부에서 박진태의 불법적인 자금 횡령과 기술 유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한다. 지훈이, 너는 이 집 안에서 한태준의 통화 내역이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둘째, 교란 작전. 지훈이, 너는 아우라 그룹의 자금력을 이용해서 박진태의 미라지 코퍼레이션과 연결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막아 주가를 흔들고 핵심 부품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만들어 박진태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해.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표. 그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큰 원을 그렸다. 박진태가 이노베이트 X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 소집할 임시 주주총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짜릿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두 형제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들은 압도당했다. 눈앞의 여인은 그들이 알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끌던 여왕이었고 백전백승의 장수였다. 그들은 기꺼이 그녀의 칼과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그들은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강서연이 설계한 방역의 서막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 수로 시작되었다. 작전의 선봉에는 한지훈이 나섰다. 그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아우라 그룹의 해외 법인과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진태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다. 지훈은 익명의 투자 보고서 형식을 빌려 해당 업체의 숨겨진 부실과 노사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동시에 공매도 세력을 동원해 주가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이 작은 돌멩이는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주가 하락과 부정적인 보고서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진태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시장의 변덕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서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적이 없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이노베이트 X 내부에서는 오 실장의 위험한 첩보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가 심어놓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 과거 강서연과 함께 구축했던 비상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했다. 그는 심야 회사에 남아 박진태의 측근인 재무이사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리고 서연이 알려준 비밀 백도어를 통해 미라지 코퍼레이션으로 기술 자료와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담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파일이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박진태의 목에 겨눌 비수가 될 터였다. 저택 안에서의 정보전은 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반항적인 아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한태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실제로는 서연이 건네준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를 통해 아버지의 서재를 엿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한태준이 박진태와 나누는 격앙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통화 속에서 두 사람은 공급업체 문제와 주가 하락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박 회장. 너무 공교로운 일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일세.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박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한 회장. 강서연은 죽었고 그녀의 잔당들은 이미 다 정리했소. 지금은 그냥 운이 좀 나쁜 것뿐이야. 곧 이노베이트 X만 완전히 삼키면 모든 게 해결될 걸세. 그들의 대화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집된 정보들은 매일 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그녀의 두뇌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적과 아군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했다. 그녀는 박진태의 오만한 성격과 한태준의 신중함 혹은 겁이 많음까지도 변수로 계산해 넣었다. 그녀는 이제 적을 흔드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과감하고 정교했다. 지우는 오 실장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중 한 곳에서 진행된 분식회계 정황을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흘렸다. 제보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금감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자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눈에 띄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박진태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난폭해지는 법이다. 연이은 악재의 이성을 잃은 박진태는 서연이 예측했던 그대로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노베이트 X를 최대한 빨리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이노베이트 X의 경영권 완전 인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표했다. 이사회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였다. 이 소식은 지훈이 엿들은 한태준과 박진태의 격렬한 다툼을 통해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제정신인가, 박 회장, 지금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앞당기는 건 자살 행위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태준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진태는 단호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해야 하는 거요. 당신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두 사람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 또한 서연의 계획의 일부였다. 박진태의 성급한 결정은 서연에게는 신의 한 수나 다름없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주주총회가 앞당겨지면서 그는 위임장 확보와 우호 지분 결집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놓치게 될 것이었다. 반면 서연의 팀에게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할 명확한 디데이가 주어진 셈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오 실장은 박진태의 폭정에 반감을 품고 있던 이노베이트 X의 소액 주주들과 전직 연구원들을 비밀리에 규합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의결권 자문사들을 상대로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퍼뜨렸다. 지우는 한태준이 주주총회 당일 사용할 자료들을 미리 빼돌려 그들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모든 것이 주주총회 당일을 향해 하나의 거대한 폭풍처럼 응축되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지훈의 작업실에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작업실의 벽면은 지난 몇 주간의 전쟁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태와 한태준의 범죄를 입증하는 서류들, 도청 녹취록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복수를 향한 집념의 결과물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호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창조하고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회사 이노베이트엑스의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다. 내일 그녀는 저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아나라는 이름의 유령이 아닌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주인으로.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두 형제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굳건한 신뢰와 결연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무대는 준비됐어.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네. 그녀의 입가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미소였다. 이노베이트엑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박진태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이노베이트엑스의 암울한 과거와 자신이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강서연의 경영 방식을 독선적이고 무모했다고 폄하하며 자신의 인수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맨 앞줄에 앉은 한태준은 겉으로는 박진태를 지지하는 듯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마치 잘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므로 주주 여러분, 미라지 코퍼레이션과 이노베이트엑스의 합병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 박진태가 합병한 표결을 선언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컨벤션 홀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소란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듯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올수록 장내의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침묵으로 변해갔다. 단상 위에 박진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공포와 충격의 빛이 어렸다. 한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미안하지만 그 표결은 잠시 보류해야겠군요. 마이크 앞에 선 여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련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힘있고 명료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이노베이트엑스의 대표이사 강서연입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컨벤션 홀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적인 여성 CEO가 돌아온 것이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술렁였다. 박진태가 가장 먼저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거짓말. 당신은 강서연이 아니야. 어디서 나타난 사기꾼이냐. 경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박진태 회장. 제 장례식에는 와주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박진태를 무시한 채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제가 지난 1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년 전 그녀의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트럭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보시다시피 제 사고는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크린이 바뀌고 다음 자료가 나타났다. 한영로지스라는 유령 회사에서 사고 트럭 운전사의 아내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한 도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자금의 시작점은 바로 미라지 코퍼레이션의 해외 비자금 계좌였다. 아직도 거짓말 같습니까? 박 회장 서연이 박진태를 향해 물었다. 박진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박진태와 한태준이 나눈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강서연만 처리하면 이노베이트 X는 우리 것이오. 걱정 마시오.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자신들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한태준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오 실장이 목숨을 걸고 빼낸 내부 자료들이 띄워졌다. 박진태가 이노베이트 X의 핵심 기술을 미라지 코퍼레이션으로 빼돌린 계약서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배임 행위의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하나의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가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PJT와 그이가 나를 정리할 거라고 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자신에게 벌어졌던 기막힌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살인 미수 기억 상실, 그리고 감금.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잔혹한 스릴러 영화와도 같았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박진태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게 다 내년이 꾸민 짓이야. 이 악마 같은 년.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과 지훈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동시에 컨벤션 홀 뒤편에서부터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서연 측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박진태 씨,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박진태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어 무력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한태준 역시 자신의 아들인 지훈과 지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죄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두 악인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간 뒤 강서연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는 여전히 충격과 흥분으로 술렁이고 있었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주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이노베이트 X는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강서연이 여러분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돌아온 영웅을 향한 찬사이자 새롭게 시작될 신화를 향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강서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믿고 따라준 두 형제와 오 실장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세상은 한동안 강서연과 두 재벌가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박진태와 한태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두 사람은 살인 미수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남은 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몇 달 후 이노베이트엑스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었다. 강소연의 복귀는 단순한 CEO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진태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핵심 연구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재 기간 동안 망가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프로젝트 피닉스 불사조라 명명했다.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다가 더욱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화 속의 새처럼 이노베이트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그녀가 데이터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면 돌아온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했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회사는 다시 한번 혁신과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한편 한씨 가문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모두가 그룹의 공중분해를 예상했지만 장남인 한지훈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답습하는 대신 과감한 개혁을 선택했다. 그는 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아버지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사업들을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언했다. 그의 쇄신 노력에 세상은 비난 대신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생 한지훈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방황하는 반항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그림에는 이전의 분노와 냉소 대신 상처를 극복하고 얻은 깊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세상을 캔버스 위에 펼쳐나갔다. 두 형제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진짜 어머니 유아나의 행방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기록들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녀는 한태준에 의해 강원도의 한적한 요양병원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었다.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채 깊은 우울증과 약물의 의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랜 감금 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뒤였다. 하지만 두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서울의 최고급 병원으로 옮기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이었을까 유아나는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비록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세 사람은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저녁, 강서연과 한지훈 세 사람이 한적한 한옥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이전처럼 비밀스러운 작전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저 편안한 저녁 식사를 위한 자리였다. 더 이상 서로를 가짜 엄마나 아들로 부르는 어색함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내년에 제 첫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당신을 위한 특별석을 마련해 놨으니 꼭 와야 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네가 그린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되는걸. 지훈도 잔을 채우며 말을 보탰다. 아우라 그룹의 구조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노베이트 X와 아우라 그룹이 함께할 수 있는 멋진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냉소 대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세상에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되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나야말로 너희에게 고마워.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너희는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어. 그녀의 고백에 세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시련의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그보다 더 끈끈한 신뢰와 애정으로 묶여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날도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이노베이트 X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기술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한지훈의 리더십 아래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한 갤러리에서는 천재 신인 작가 한지훈의 첫 개인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고, 전시회 한편에서 휠체어에 앉은 유하나가 아들의 그림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노베이트 X 본사 옥상 정원.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해 질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서연, 한지훈.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극적인 사고와 거대한 음모가 빚어낸 기이한 만남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은 세상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